복자가 몰래 CCTV를 확인하던 중 충격적인 영상을 발견한다. 싫어요. 뜨거워요. 울며 소리치는 서진에게 다음에 또 틀리면 진짜로 뜨거운 맛 볼 줄 알아. 라고 위협하는 채린. 복자는 온몸이 떨리며 휴대폰으로 영상을 촬영하지만 채린이 갑자기 돌아와 들킨다. 이 여자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뭘 훔쳤는지 몰라요. 당장 나가세요. 채린은 당황하며 복자를 쫓아낸다. 해고당한 복자는 절망하지만 다짐합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작은 단칸방에서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것이 75세 장복자의 일상이었습니다. 40년간 파출부로 일하며 세 자녀를 키워낸 복자는 이제 혼자 살고 있었죠. 자식들은 모두 각자의 생활에 바빠서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를 할까 말까였습니다. 복자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간단히 세수를 하고 지하철을 타고 일터로 향하는 것이죠.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굽었지만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국민연금도 얼마 안 되고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도 미안했거든요. 오늘은 새로운 집에서 일을 시작하는 날이었습니다. 조반장이 소개해준 강남 대치동의 고급 아파트였죠. 평소 일하던 곳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복자야, 이번 집은 정말 좋은 곳이야. 돈도 많이 주고 일도 그리 힘들지 않을 거야. 부잣집이니까 까다로울 수도 있지만 내가 워낙 성실하니까 괜찮을 거야. 조반장의 말을 떠올리며 복자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강남까지 가는 길이 조금 멀긴 했지만 나이 든 몸으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요즘 감사한 일이었죠. 게다가 시급도 다른 곳보다 높았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복자는 다른 승객들을 바라봤습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 학교 가는 학생들,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복자도 한때는 저런 바쁜 일상을 살았는데 이제는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겨웠습니다. 대치동역에서 내려서 걸어간 아파트는 정말 웅장했습니다. 30층이 넘는 고층 아파트였고 주변에는 비슷한 아파트들이 즐비했죠. 경비원도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고 로비는 마치 호텔 같았습니다. 복자는 어색하면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23층이라고 했지? 복자는 조반장이 써준 메모를 확인하며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도 거울로 장식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웠죠. 복자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옷매무새를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23층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누르니 곧 문이 열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집은 복자가 평생 살았던 곳보다 몇 배나 컸죠. 거실만 해도 복자의 단칸방보다 넓었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보이는 한강뷰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안녕하세요, 복자 이모님. 저는 윤채린이에요. 집주인 윤채린이 복자를 맞이했습니다. 42세의 채린은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지만 왠지 차가운 느낌이 들었죠. 처음 오셨으니까 집 구조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집은 좀 까다로운 편이에요. 채린은 복자를 데리고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방이 4개나 되는 큰 집이었고 부엌도 넓고 깨끗했죠. 가구들도 모두 고급스러웠고 곳곳에 비싼 장식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주로 청소와 간단한 요리를 부탁드릴 거예요. 저희 아들 서진이가 있는데 학교 간 사이에 집안일 해주시면 돼요. 아이한테는 말 걸지 마시고 공부에 방해되니까요. 복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의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아이한테 말 걸지 말라니 좀 이상했죠. 보통 집주인들은 아이를 잘 돌봐달라고 하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이모님, 우리 집 일은 정말 꼼꼼하게 해주세요.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바로 그만두셔야 해요.
채린의 말투에서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복자는 위축되었지만 일자리를 잃을 수 없어서 고개만 끄덕였죠. 채린이 외출을 위해 나간 후 복자는 혼자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거실과 방들을 청소하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집은 고요하고 반듯했지만 어딘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 안 곳곳을 청소하면서 복자는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는 아이 손바닥 크기의 자국이 있었고 부엌 바닥에는 설명할 수 없는 얼룩들이 있었죠. 하지만 복자는 그냥 오래된 집이라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뜨거운 물에 그릇을 씻고 있는데 갑자기 찬물이 나오면서 복자가 놀라서 손을 빼는 순간 가스레인지 불에 손등을 대었죠. 아이고! 복자는 아픈 손등을 찬물에 대고 있었습니다. 화상이 꽤 심했는데 물집이 생길 것 같았죠. 나이가 들어서 상처가 잘 낫지 않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속상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돌아보니 9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이서진이었죠.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 있는 것이 이상했지만 복자는 일단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 서진아. 할머니가 실수로 손을 다쳤네. 서진은 복자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어딘지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죠. 또래 아이들처럼 밝고 활발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눈가에는 피로한 기색이 역력했고 얼굴도 창백했습니다. 할머니, 불 조심하세요. 저도 자주 데웠어요. 서진의 말에 복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9살 아이가 자주 데웠다니 무슨 말일까요? 복자는 서진의 팔을 자세히 봤습니다. 아이의 팔에는 여러 개의 흉터가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상처 자국들이 팔뚝 곳곳에 있었죠. 그 중에는 화상으로 보이는 자국도 있었고 손목 부분에는 밧줄에 묶인 듯한 자국도 있었습니다. 복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진아, 이 상처들은 어떻게 생긴 거니? 복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서진은 고개를 숙이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팔을 소매로 가리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런데 가면서 한번 뒤돌아봤는데 그 눈빛이 복자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복자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9살 아이의 팔에 저런 상처들이 있다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아이의 표정도 또래에 비해 너무 어두웠습니다. 40년간 여러 집에서 일하면서 많은 아이들을 봤지만 서진 같은 아이는 처음이었죠. 오후에 채린이 돌아왔을 때 복자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서진이가 왜 학교에 안 갔나요? 아, 오늘은 방학 보충 수업이 없는 날이에요. 그런데 복자 이모님 손은 어떻게 된 거예요? 복자의 손등에 붙인 밴드를 보고 채린이 물었습니다. 설거지하다가 실수로 데었어요. 괜찮습니다. 조심하세요. 우리 집에서 다치시면 안 되니까요. 보험 문제도 있고요. 채린의 말에는 걱정보다는 귀찮다는 느낌이 더 컸습니다. 복자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녁 시간이 되어 복자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서진이 복자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내일도 오세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마치 복자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럼 내일도 올게. 복자는 서진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약속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복자는 계속 서진을 생각했습니다. 아이의 팔에 있던 상처들, 어두운 표정, 그리고 자주 데었다는 말까지 모든 것이 이상했죠. 단칸방에 도착한 복자는 손등의 화상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다시 그 집에 가면 서진을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다고 말이죠. 뭔가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밤늦게까지 복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진의 상처 자국들이 계속 떠올랐고 아이의 간절한 목소리도 귓가에 맴돌았죠. 분명히 그 집에는 복자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서진의 상처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복자는 조 반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반장님, 어제 그 집에서 좀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뭐가 이상해? 까다로웠어? 그게 아니라 아이가 좀 이상해요. 팔에 상처가 많고 자주 데었다고 하더라고요. 전화 너머로 조 반장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자야, 강남집 애들은 원래 유난이야. 사교육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 아닐까? 괜히 오지랖 부리지 말고 일만 잘해. 하지만 복자야, 요즘 일자리 구하기 얼마나 어려운데. 괜한 일로 트러블 만들지 마. 조 반장의 말에 복자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찜찜한 기분이 남았죠. 대치동 아파트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누르니 이번에는 서진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보니 어제보다도 더 창백해 보였죠. 할머니 왔어요. 서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복자는 아이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봤죠. 긴팔 옷을 입고 있어서 팔의 상처는 보이지 않았지만 목 부분에 새로운 멍자국이 있었습니다. 서진아, 목은 어떻게 된 거니? 복자가 물어보자 서진은 깜짝 놀라며 손으로 목을 가렸습니다. 넘어져서요. 아이의 대답은 거짓말 같았습니다. 넘어져서 생기는 멍이 아니었거든요. 누군가 목을 잡아서 생긴 것 같은 모양이었죠. 복자는 집 안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제와 달리 체리는 집에 있었는데 방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죠. 목소리가 높아서 복자에게도 들렸습니다. 선생님, 서진이 성적이 왜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럴 거면 학원비를 왜 내는 거예요? 체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복자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죠. 잠시 후 체린이 방에서 나왔는데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서진아, 이리 와. 체린의 큰 소리에 서진이 떨면서 다가갔습니다. 복자는 청소를 하는 척하면서 상황을 지켜봤죠. 너 어제 수학 숙제 틀린 거 몇 개야? 세 개요. 3개나. 엄마가 얼마나 비싼 돈 들여서 학원 보내는데. 체린이 서진의 어깨를 세게 잡았습니다. 아이가 아파하는 것이 보였지만 체린은 멈추지 않았죠. 오늘 다시 풀어봐. 또 틀리면. 알겠지? 체린의 말에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죠. 9살 아이에게 너무 가혹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남의 집 교육 방식에 개입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체리는 외출했습니다. 복자와 서진만 집에 남게 되었죠. 복자는 이 기회에 서진과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서진아, 점심 먹었니? 아니요. 뭐 해줄까? 괜찮아요. 엄마가 밥 먹지 말라고 했어요. 복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9살 아이에게 밥을 먹지 말라니 이상했죠. 왜 밥을 먹지 말라고 했을까? 숙제 틀렸으니까요. 머리예요. 서진의 대답에 복자는 화가 났습니다. 아무리 벌이라고 해도 밥을 굶기는 것은 너무했거든요. 복자는 부엌에서 간단한 계란죽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서진에게 가져다 줬죠. 엄마한테는 비밀이야. 할머니가 해준 거니까 먹어. 서진은 처음에 망설였지만 결국 죽을 받아들었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배고팠는지 금세 다 먹어치웠죠. 할머니, 고마워요. 서진의 목소리에는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복자는 아이가 불쌍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죠. 서진아, 엄마가 이런 벌을 자주 줘?
서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숙제 틀리면 밥도 못 먹고 방에서 나올 수도 없어요. 아빠는 뭐라고 안 해? 아빠는 집에 늦게 와요. 그리고 엄마 말만 들어요. 복자는 서진의 처지가 안타까웠습니다. 부모에게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였거든요. 오후 늦게 서진이 방에서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자는 몰래 방 문 앞에서 들어봤죠. 엄마는 매일 숙제 검사하고 틀리면 맞아. 아빠는 모르는 척해. 할머니만 착해. 아이의 혼잣말을 들으며 복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9살 아이가 이런 말을 해야 하다니 너무 안타까웠죠.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채린이 돌아온 것이었죠. 복자는 서둘러 청소를 하는 척했습니다. 복자 이모님, 서진이 어디 있어요? 방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는요? 숙제 다시 풀어봤나 확인해야겠네. 채린이 서진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복자는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봤죠. 잠시 후 서진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채린이 무언가 화를 내고 있는 것 같았죠. 또 틀렸어? 이렇게 바보 같을 수가. 엄마,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되는 게 아니야. 손 내밀어. 복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서진의 방으로 가려던 순간 채린이 나왔죠. 복자 이모님, 오늘 일은 여기까지 하세요. 복자는 할 수 없이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을 두고 가는 마음이 편치 않았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복자는 계속 서진을 생각했습니다. 아이의 상처들, 굶주림, 그리고 두려움에 떠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단칸방에 도착한 복자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의 딸 은주도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가난했던 시절 복자는 일 때문에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았고 은주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때 이웃집 아저씨가 은주를 괴롭히는 일이 있었죠. 하지만 복자는 바빠서 제대로 챙기지 못했고 결국 은주는 중학교 때 가출해서 실종되었습니다. 지금도 복자의 가장 큰 후회였죠. 그때 은주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복자는 서진을 보며 과거의 은주가 떠올랐습니다. 똑같이 도움을 요청하는 눈빛이었거든요. 밤늦게까지 복자는 고민했습니다. 남의 집 일에 개입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야 하는지 말이죠. 하지만 서진의 간절한 눈빛을 생각하니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복자는 내일 다시 그 집에 가서 서진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죠. 이번에는 그냥 지나치지 않을 거야. 복자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과거에 은주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서진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복자는 더욱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어젯밤 내내 서진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아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거든요. 지하철 안에서도 계속 아이 생각만 났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누르니 이번에는 채린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평소와 달리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는데 피곤해 보였죠. 복자 이모님, 오늘은 좀 일찍 오셨네요. 네, 일이 많을 것 같아서요. 복자는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서진을 찾았습니다. 아이는 식탁에 앉아서 아침을 먹고 있었는데 어제보다 더 조용해 보였죠. 서진아, 안녕. 복자가 인사하자 서진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죠. 복자는 뭔가 어제 일 이후로 아이가 더 위축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채린이 외출 준비를 하면서 복자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서진이 방 청소도 해주세요. 어제 울면서 난리를 쳐서 방이 엉망이에요. 복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9살 아이를 울게 만든 것에 대해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채린의 모습이 이상했거든요. 채린이 나간 후 복자는 서진의 방으로 갔습니다. 방 안은 정말 어수선했죠. 책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고 베개도 구석에 던져져 있었습니다. 서진아, 어제 많이 힘들었구나. 복자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서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저 어제 또 맞았어요. 아이의 고백에 복자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서진이 소매를 걷어 올리자 어제보다 더 많은 멍자국이 보였죠. 어디를 맞았니? 등이랑 팔이요. 숙제를 또 틀려서. 복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무리 숙제를 틀렸다고 해도 9살 아이를 때리는 것은 말이 안 되었거든요. 방을 청소하면서 복자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옷장 뒤쪽에 작은 노트가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호기심에 열어보니 복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노트에는 서진이 그린 그림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9살 아이가 그릴 만한 밝은 그림이 아니라 어둡고 무서운 그림들이었죠. 엄마로 보이는 사람이 자신을 때리는 그림, 혼자 울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상처투성이인 팔의 그림까지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노트 뒤쪽에 있던 사진들이었습니다. 서진이 스스로 찍은 것으로 보이는 상처 사진들이 여러 장 있었죠. 팔에 멍자국, 등의 상처, 목의 손자국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스스로 증거를 모으고 있었구나. 복자는 서진이 얼마나 똑똑한 아이인지 깨달았습니다. 9살이라는 어린 나이에도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복자가 노트를 보고 있을 때 서진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복자가 자신의 비밀을 발견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죠. 할머니, 그거. 서진아, 이거 내가 그린 거니?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한테 말하면 안 돼요. 들키면 더 혼나요. 복자는 서진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혼자서 이 모든 고통을 견뎌내고 있었다니 너무 가슴이 아팠거든요. 서진아, 할머니한테만 얘기해 줄래?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니? 기억 안 나요. 아주 어릴 때부터요. 엄마는 제가 공부 못하면 화내고 때려요. 아빠는 몰라. 아빠는 엄마 편이에요. 제가 말해도 믿지 않아요. 복자는 서진의 처지가 얼마나 절망적인지 깨달았습니다. 부모 둘 다 아이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서진아, 할머니가 있으면 집이 덜 무서워? 네, 할머니가 있으면 엄마가 덜 화내요. 그리고 할머니만 저한테 친절해요. 아이의 말에 복자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오후가 되자 백승우가 일찍 퇴근해서 집에 왔습니다. 복자는 처음으로 서진의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죠. 46세의 승우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피곤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이모님이시죠? 승우는 복자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을 보는 눈빛은 차가웠죠. 서진아, 아빠 왔으니까 인사해. 서진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인사했지만 승우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만 보고 있었죠. 복자는 승우를 관찰했습니다. 겉으로는 점잖아 보였지만 아이에게는 전혀 애정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귀찮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채린도 돌아왔습니다. 가족이 모두 모인 식탁은 조용했죠. 서진은 긴장한 채로 밥을 먹고 있었고 부모는 각자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서진아, 오늘 학원에서 뭐 배웠니? 채린이 갑자기 물어보자 서진이 움찔했습니다. 수학이랑 국어요. 숙제는 다 했고. 네. 확인해 볼까? 채린의 말에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복자는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죠. 복자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거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채린이 서진의 숙제를 확인하고 있었는데 또 틀린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또 틀렸어? 이렇게 바보 같을 수가. 엄마,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되는 게 아니야. 복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채린이 서진의 머리를 잡고 흔들고 있었거든요. 죄송한데 혹시 제가 도와드릴까요? 복자가 끼어들자 채린이 화난 표정으로 돌아봤습니다. 이모님은 청소나 하세요. 교육은 저희가 알아서 해요. 복자는 할 수 없이 물러섰지만 서진을 향해 안심하라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아이가 조금 안도하는 것 같았죠. 그날 밤 복자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서진의 노트와 사진들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이 아이를 어떻게 도와야 할까? 복자는 과거 자신의 딸 은주를 떠올렸습니다. 은주도 서진과 비슷한 상황에 있었는데 복자가 제대로 도와주지 못해서 결국 잃어버렸죠. 그때는 어렸고 무력했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복자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서진을 반드시 지켜주겠다고 말이죠. 단칸방에서 복자는 인터넷으로 아동학대 신고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증거가 필요했고 복자만의 증언으로는 부족할 것 같았죠. 내일은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어. 복자는 서진의 노트에 있던 사진들을 떠올리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모은 증거들을 활용한다면 뭔가 방법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복자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서진을 도와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겼기 때문이었죠. 내일부터는 정말 적극적으로 아이를 보호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복자는 평소보다 더 일찍 대치동에 도착했습니다. 어제 서진의 노트를 본 후로 마음이 급해졌거든요. 아이를 하루라도 빨리 도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아파트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복자는 관리사무소 직원과 마주쳤습니다. 이모님, 23층 백시댁에서 일하시죠? 혹시 그 집에서 이상한 소리 들으신 적 없으세요? 무슨 소리요? 아이 우는 소리요. 가끔 밤에 신고가 들어와서요. 하지만 확인해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복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서진의 울음소리가 이웃들에게까지 들렸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런 일이 자주 있나요? 한 달에 몇 번은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워낙 좋은 집이라 우리도 함부로 뭐라고 할 수는 없고요. 돈 많은 집들은 다 그런 게 아니겠어요? 관리사무소 직원의 말에서 복자는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었던 것이죠. 복자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죠. 23층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누르니 서진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복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왼쪽 뺨에 손바닥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서진아, 얼굴은 어떻게 된 거니? 어젯밤에 숙제 검사할 때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죠. 지금은 감정보다 증거를 모으는 것이 중요했거든요. 복자는 집 안을 둘러보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거실 구석에 작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던 것이죠. CCTV였습니다. 어제는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이었는데 오늘 유심히 보니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서진아, 이 카메라는 언제부터 있었니? 오래전부터요. 엄마가 제가 뭐 하는지 보려고 설치했어요. 혼자 있을 때도 다 찍혀요. 복자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CCTV에 어제 일이 녹화되어 있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채린의 학대 행위가 모두 기록되어 있을 것이었습니다. 채린이 외출한 사이 복자는 조심스럽게 CCTV 녹화기를 찾아봤습니다. 거실 TV 옆 서랍장 안에 있었죠. 생각보다 최신형 기기였습니다.
복자는 휴대폰으로 간단히 검색해서 녹화기 작동법을 알아봤습니다. 다행히 그리 복잡하지 않았죠. 75세의 나이에도 요즘은 이런 것쯤은 할 수 있었습니다. 어젯밤 시간대로 돌려보니 복자는 경악했습니다. 화면에는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채린이 서진의 손을 잡고 가스레인지 쪽으로 끌고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강제로 불 근처에 가져다 대고 있었죠. 싫어요. 뜨거워요. 화면 속에서 서진이 울면서 소리쳤지만 채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또 틀리면 진짜로 데울 거야. 알겠어? 복자는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화면을 껐습니다. 온몸이 떨렸거든요. 이것은 명백한 아동학대였습니다. 9살 아이에게 이런 짓을 하다니 어떻게 엄마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복자는 서둘러 휴대폰으로 CCTV 화면을 촬영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찍기가 어려웠죠. 할머니, 뭐 하세요? 뒤에서 서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자는 깜짝 놀라며 돌아봤죠. 서진아, 할머니가 너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도와준다는 게 뭐예요? 복자는 서진에게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CCTV에 찍힌 내용을 아동보호기관에 신고하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할머니, 그러면 엄마가 더 화낼 거예요. 저 때문에 할머니까지 혼나면 어떡해요? 서진의 걱정에 복자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가 더 큰 고통을 받을까봐 두려워하면서도 복자를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서진아,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어. 할머니가 꼭 도와줄게. 복자는 서진을 꽉 안아주며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CCTV를 계속 확인했죠. 지난 일주일간의 녹화 내용을 보니 끔찍한 장면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채린이 서진을 때리는 모습, 밥을 굶기는 모습, 심지어 화장실에 가지 못하게 하는 모습까지 있었죠. 하루도 빠짐없이 학대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복자는 모든 것을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될 것 같았거든요. 오후에 복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동학대 신고하고 싶은데요. 네,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세요. 복자는 서진의 상황과 CCTV 증거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상담원은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조사하겠다고 했죠. 증거가 확실하시다면 바로 현장 조사를 나가겠습니다. 복자는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서진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채린이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것이었죠. 복자는 서둘러 CCTV를 원래대로 돌려놓고 청소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채린은 뭔가 이상하다는 듯 복자를 바라봤죠. 복자 이모님, 뭐 하셨어요? 청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CCTV 쪽에 계셨어요? 거기는 청소할 게 없는데. 복자는 당황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먼지가 많이 쌓여서요. 채리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녹화기를 살펴보더니 표정이 변했죠. 복자 이모님, 이거 누가 건드렸어요? 제가 청소하다가 실수로. 실수로? 이모님이 여기 왜 들어왔어요? 채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복자는 위기감을 느꼈죠. 그때 채린이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복자를 쏘아봤습니다. 이모님, 혹시 뭔가 촬영하신 거 아니에요? 복자는 부인했지만 채린은 이미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아, 이리 와. 채린이 서진을 불렀습니다. 아이는 무서워하며 다가왔죠. 이 할머니가 우리 집에서 뭔가 이상한 짓 했니? 서진은 복자를 바라보며 망설였습니다. 복자는 아이가 진실을 말할까봐 걱정되었죠. 모르겠어요. 서진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복자는 안도했지만 체리는 더욱 화가 났죠. 복자 이모님, 당장 나가세요. 뭐라고요? 이 여자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뭘 훔쳤는지 몰라요. 당장 나가세요. 체린이 소리를 지르며 복자를 현관으로 밀어냈습니다. 복자는 어이없었지만 저항할 수 없었죠. 그리고 CCTV 백업은 이미 다 지웠으니까 소용없어요. 체린의 말에 복자는 절망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가 사라진 것이었거든요. 복자는 할 수 없이 집을 나왔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휴대폰에 촬영한 영상들이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면서 복자는 다짐했습니다. 해고당했지만 서진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복자는 마음속으로 서진에게 약속했습니다. 비록 더 이상 그 집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아이를 구하겠다고 말이죠. 복자는 해고당한 후 이틀 동안 집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서진을 도와주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절망감에 빠져 있었거든요. 휴대폰에 저장된 CCTV 영상들을 보며 계속 고민했지만 뾰족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단칸방에 혼자 앉아 있으니 더욱 답답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회색빛 하늘처럼 복자의 마음도 어두웠죠. 75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무력감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 복자는 우편함에서 작은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발신인 이름이 없었지만 복자는 직감적으로 누가 보낸 것인지 알 수 있었죠. 편지 봉투를 만지는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서진의 어린 글씨가 보였습니다. 할머니께. 할머니가 오지 않아서 무서워요. 엄마가 할머니 때문에 더 화가 났어요. 어젯밤에 제 책을 다 불태웠어요. 좋아하던 동화책도 다 없어졌어요. 할머니, 도와주세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할머니만 저를 도와줄 수 있어요. 편지를 읽은 복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절망스러웠을지 상상이 갔거든요. 9살 아이가 이런 편지를 써야 하는 현실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복자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복자는 서진의 편지를 들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전화로만 신고했을 때보다 더 절실하게 호소하고 싶었거든요. 기관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지만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이게 아이가 보낸 편지예요. 도와주세요. 상담원은 복자의 휴대폰 영상과 편지를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네요.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요? 아이 어머니가 이미 저희에게 연락했어요. 이모님이 거짓으로 신고했다고 하면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했거든요. 복자는 당황했습니다. 체린이 벌써 선수를 친 것이었죠. 하지만 영상이 있잖아요. 영상의 출처가 문제예요. 불법적으로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거든요. 집 안에 몰래 들어가서 촬영한 것이니까요. 상담원의 말에 복자는 절망했습니다. 법적인 문제 때문에 서진을 구하지 못한다니 말이 안 되었거든요.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가정 방문을 해서 상황을 확인해 보겠어요.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가 준비를 하고 있으면 증거를 찾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복자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복자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자신도 한때 서진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아이가 있었던 것이 말이죠. 40년 전 복자의 딸 은주였습니다. 복자는 생계를 위해 하루 종일 일을 나가야 했고 은주는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죠. 그때 이웃집 아저씨가 은주를 괴롭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은주가 도움을 요청했지만 복자는 바빠서 제대로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바빠, 나중에 얘기해라고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했죠. 그리고 결국 은주는 중학교 2학년 때 가출해서 실종되었습니다. 엄마, 저 무서워요. 아저씨가 이상한 짓 해요. 은주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복자의 귀에 생생했습니다. 그때 복자가 제대로 들어줬다면 은주를 잃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가난 때문에, 생계 때문에 딸을 지켜주지 못했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복자는 서진을 보며 은주가 떠올랐습니다. 똑같이 도움을 요청하는 눈빛이었거든요. 이번에는 절대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복자는 조반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반장님, 제가 부탁드릴 게 있어요. 뭔데? 그 집 아이를 어떻게든 도와야 해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조반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자야, 이미 해고당했는데 왜 계속 그 일에 매달려? 다른 집 소개해 줄 테니까 그만해. 안 돼요. 그 아이를 그냥 둘 수는 없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복자의 절실함에 조반장도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럼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해. 뭔가요?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 한번 부탁해 볼게. 소음 신고가 계속 들어온다고 하니까 뭔가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거야. 조반장의 말에 복자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작은 가능성이라도 놓칠 수 없었거든요. 이틀 후 조반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복자야, 좋은 소식이 있어. 관리사무소에서 그 집 소음 문제로 공식 경고를 줄 거래. 정말요? 응. 그리고 아동보호기관에서도 가정 방문을 한다고 해. 내가 신고한 게 효과가 있었나 봐. 복자는 기뻤지만 여전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채린이 더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도 있었거든요. 며칠 후 복자는 서진의 학교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아이의 안부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오후 3시쯤 서진이 나타났는데 여전히 어두운 표정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달리 혼자 걷고 있었죠. 서진아. 복자가 부르자 서진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복자를 보자 눈물을 글썽였죠. 할머니. 서진이 복자에게 달려와서 안겼습니다. 복자는 아이를 꽉 안아주며 안부를 물었죠. 서진아, 괜찮니? 엄마가 또 때렸니? 괜찮아요. 그런데 할머니, 왜 집에 안 와요? 할머니 없으니까 더 무서워요. 할머니가 쫓겨났어. 하지만 널 포기하지 않을 거야. 복자는 서진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곧 도움이 올 거라고 위로했죠. 서진아, 조금만 더 참아. 할머니가 꼭 도와줄게. 정말요? 정말이야. 약속할게. 복자는 서진과 헤어지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아이를 구해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날 밤 복자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은주의 사진과 물건들이 들어있는 상자였죠. 복자는 은주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은주야, 엄마가 그때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거야. 서진이를 꼭 구할게. 복자는 은주에게 하지 못했던 일을 서진을 통해 보상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속죄이자 의무라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복자는 다시 아동보호기관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간 것이었죠. 제가 그 집 주변에서 지켜보면서 증거를 더 모으겠어요. 위험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복자의 의지에 상담원도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계획을 세우기로 했죠. 일주일만 더 기다려보세요. 가정 방문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어요. 복자는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얻었습니다. 그 사이에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했죠. 복자는 서진의 학교 주변에서 매일 아이를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며 기록했죠. 멍자국이 생기면 사진을 찍고 아이의 말을 자세히 적어두었습니다. 일주일 후 복자는 상당한 증거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서진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이번에는 성공할 거야. 복자는 자신 있게 다짐했습니다. 과거에 은주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을 서진을 통해 씻어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일주일 후 복자는 아동보호기관을 다시 찾았습니다. 가정 방문 결과를 들어보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상담원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아쉽게도 별다른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집은 깨끗했고 아이도 괜찮아 보였거든요. 복자는 실망했습니다. 체린이 미리 준비를 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상담원의 위로에도 복자는 절망적이었습니다. 과연 서진을 구할 수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복자는 조반장을 만났습니다. 조반장도 안 좋은 소식을 들고 있었죠. 복자야, 나쁜 소식이 있어. 뭔가요? 그 집에서 너를 고소했대. 무단 침입이랑 사생활 침해로 말이야. 복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진을 도우려다가 오히려 자신이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변호사랑 상담 받아봐야겠어. 내가 아는 사람 소개해 줄게. 조반장의 도움으로 복자는 법률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좋지 않았죠. 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동학대 신고 목적이었다면 정당성이 인정될 수도 있고요. 변호사의 말에 복자는 조금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죠. 며칠 후 복자는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서진이 다니는 학교에서 온 전화였죠. 서진이 할머니시죠? 한번 와주실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인가요? 서진이가 학교에서 이상한 행동을 해서요. 할머니를 찾으면서 계속 울고 있거든요. 복자는 서둘러 학교로 향했습니다. 상담실에서 서진을 만났는데 아이는 한없이 작아 보였죠. 서진아, 왜 울고 있니?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를 나쁜 사람이라고 해요. 정말이에요? 복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체린이 서진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뻔했거든요. 아니야, 서진아. 할머니는 너를 지키려고 했을 뿐이야. 그럼 왜 집에 안 와요? 할머니 없으니까 더 무서워요. 복자는 서진에게 상황을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9살 아이가 이해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일이었거든요. 상담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서진이가 집에서 학대를 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복자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이라면 아이를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몰랐거든요. 선생님, 사실은 복자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CCTV 영상과 서진의 편지까지 모두 보여줬죠. 선생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니. 우리도 몰랐어요. 서진이가 워낙 조용해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줄 알았거든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학교 차원에서 아동보호기관에 공식 신고를 하겠어요. 우리가 신고하면 더 적극적으로 조사할 거예요. 복자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학교의 도움을 받는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었거든요. 그날 밤 복자는 조반장에게서 또 다른 소식을 들었습니다. 복자야, 이상한 얘기를 들었어. 뭔가요? 그 집 아이 서진이 말이야. 입양아일 수도 있대. 복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진이 입양아라니 처음 듣는 얘기였거든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람이 그러더라고. 몇 년 전에 갑자기 아이가 나타났다나 뭐라나. 그 전에는 아이가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겼다는 거야. 복자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만약 서진이 입양하라면 출생 기록이 있을 텐데 그걸 확인해 볼 수 있을지도 몰랐거든요. 다음 날 복자는 조반장의 도움으로 보육원 관련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서진의 출생 연도와 지역을 바탕으로 검색해 본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2014년에 서울의 한 보육원에서 이서진이라는 아이가 입양된 기록이 있었던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보육원의 기록이었습니다. 서진의 생모 이름이 장은주로 되어 있었거든요. 복자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장은주는 자신의 실종된 딸 이름이었거든요. 이럴 수가. 복자는 더 자세한 기록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했죠. 은주는 가출 후 미혼모가 되어 서진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양육할 능력이 없어서 보육원에 맡겼고 그 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죠. 은주가 내 손자를. 복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서진이 자신의 친손자였다니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40년 동안 찾아 헤맸던 딸의 아이가 바로 눈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서진을 입양한 사람이 윤채린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복자는 더 깊이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윤채린은 서진의 법적 보호자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후견인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었죠. 진짜 입양 부모는 다른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사망한 후 채린이 서진을 맡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채린이 서진을 학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자는 더 조사해 봤습니다. 며칠 후 복자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진의 입양 부모가 남긴 유산이 상당했고 채린은 그 유산의 관리인이었던 것입니다. 채린은 서진이 성인이 될 때까지 그 유산을 관리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에게 뭔가 문제가 생기면 유산을 자신이 가질 수 있도록 계약되어 있었죠. 그래서 서진이를 괴롭힌 거구나. 복자는 채린의 진짜 목적을 깨달았습니다. 서진을 정신적으로 몰아붙여서 문제아로 만들거나 아니면 사고가 나도록 유도하려 했던 것이죠. 복자는 이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아동보호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제 채린의 진짜 목적이 드러났으니 상황이 달라질 것이었죠. 이제 확실해졌어. 복자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서진은 자신의 친손자였고 채린은 돈 때문에 아이를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후 아동보호기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님이 주신 자료가 결정적이었어요. 이제 긴급 보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복자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서진을 구할 수 있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할머님, 서진이가 친손자라면 양육권을 신청하실 수 있어요. 복자는 꿈만 같았습니다. 잃어버린 딸의 아들을 되찾을 수 있다니 말이죠. 그날 밤 복자는 은주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은주야, 내 아들을 찾았어. 이제 할머니가 잘 키울게. 할머니가 너한테 못해준 사랑을 서진이한테 다 줄게. 복자는 서진과 함께 살 날을 꿈꾸며 잠들었습니다. 40년 만에 찾은 가족이었거든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았습니다. 아동보호기관에서 연락이 온 지 사흘 후 복자는 서진의 긴급 보호 조치가 실행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아이를 구할 수 있게 된 것이었죠. 할머님, 오늘 오후에 서진이를 보호시설로 데려올 예정이에요. 상담원의 말에 복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서진이 채린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니 믿기 어려웠거든요. 제가 함께 갈 수 있나요? 물론이죠. 서진이에게는 할머님이 가장 든든한 존재일 테니까요. 복자는 서진을 만날 생각에 설렜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채린이 순순히 아이를 보내줄지 의문이었거든요. 오후 2시 복자는 아동보호기관 직원들과 함께
대치동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그 아파트는 여전히 웅장했지만 이제는 달리 보였죠. 23층에 올라가서 초인종을 누르자 채린이 문을 열었습니다. 복자를 보는 순간 얼굴이 일그러졌죠. 뭐 하러 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아동 보호 전문 기관입니다. 서진이를 긴급 보호 조치하러 왔습니다. 직원의 말에 채린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무슨 권한으로 제 아이를? 법원 명령서입니다. 아동학대 혐의와 친권 남용 혐의로 서진이를 보호하게 되었어요. 직원이 공문서를 보여주자 채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하지만 법적 절차는 이미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복자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죠. 서진아, 어디 있니? 복자가 부르자 방에서 서진이 나왔습니다. 아이를 본 순간 복자는 충격을 받았죠. 며칠 사이에 더 말라 있었고 얼굴에는 새로운 멍자국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서진이 복자에게 달려와서 안겼습니다. 복자는 아이를 꽉 안아주며 눈물을 참았죠. 서진아, 이제 괜찮아. 할머니가 왔어. 채린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서진아, 저 사람들 따라가면 안 돼.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야. 하지만 서진은 복자의 품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꽉 안겼죠. 할머니, 저 데리고 가주세요. 무서워요. 아이의 간절한 말에 복자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까지 할까요? 아동보호기관 직원들이 서진의 짐을 챙기는 동안 채린은 계속 항의했습니다. 이건 불법이에요. 저는 서진이 법정 후견인이라고요. 그 부분도 조사 중입니다. 유산 관련해서 수상한 점들이 많이 발견되었거든요. 직원의 말에 채린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자세한 것은 수사기관에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복자는 채린을 바라보며 분노를 느꼈습니다. 돈 때문에 9살 아이를 괴롭힌 것이 너무나 악랄했거든요. 서진의 짐을 다 챙긴 후 아이를 데리고 나올 때였습니다. 채린이 마지막으로 소리쳤죠. 서진아, 너 후회할 거야. 그 할머니 따라가 봐라. 하지만 서진은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복자의 손을 꽉 잡고 앞만 보고 걸었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안전한 거예요? 그럼 이제 아무도 널 괴롭히지 못해. 복자의 대답에 서진이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복자는 그 웃음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죠. 보호시설에 도착한 서진은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곧 적응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달리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좋아했죠. 며칠 후 복자는 양육권 신청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서진이 친손자라는 것이 확인되었으니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할머님 나이가 75세시니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회복지사의 말에 복자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이가 할머님을 원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복자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서진과 함께 살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거든요. 한편 채린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동학대와 유산 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이죠. 복자는 경찰서에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자신이 촬영한 CCTV 영상들이 중요한 증거가 되었죠. 할머님이 촬영한 영상들 덕분에 확실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어요. 수사관의 말에 복자는 뿌듯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촬영한 보람이 있었거든요. 며칠 후 채린이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동학대와 유산 횡령 혐의가 모두 인정된 것이었죠. 복자는 서진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서진아, 이제 정말로 안전해졌어. 그 사람은 더 이상 널 괴롭힐 수 없어. 서진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할머니랑 살 수 있어요? 그럼 할머니가 꼭 데리고 갈게. 복자의 약속에 서진이 기뻐했습니다. 한 달 후 복자의 양육권 신청이 승인되었습니다. 나이는 많았지만 서진과의 관계와 의지를 인정받은 것이었죠. 축하드려요, 할머님. 이제 서진이와 함께 사실 수 있어요. 사회복지사의 축하에 복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꿈이 이루어진 것이었거든요. 서진을 데리고 나올 때 아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행복해요. 할머니도 행복해, 서진아. 복자는 서진의 손을 잡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며칠 후 복자와 서진은 강북구의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단칸방보다는 넓었지만 여전히 작은 집이었죠.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할머니, 제 방이 있어요. 서진이 작은 방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만의 공간을 가진 것이었거든요. 그래, 이제 내 방이야. 마음껏 꾸며도 돼. 복자는 서진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만족했습니다. 비록 돈은 많지 않았지만 사랑은 넘쳤거든요. 저녁에 복자는 서진과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저녁 식사였지만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죠. 할머니, 내일도 학교 갈 수 있어요? 물론이지.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서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동안 억압받았던 것들을 이제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가득했거든요. 그날 밤 복자는 서진이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은주를 지키지 못했던 죄책감을 서진을 통해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은주야, 내 아들 잘 키울게. 약속할게. 복자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서진의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이었죠. 1년 후 복자와 서진의 새로운 일상은 완전히 정착되었습니다. 강북구의 작은 전셋집에서 할머니와 손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평범하지만 따뜻한 하루하루였죠. 새벽 6시 복자는 여전히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파출부 일을 나가기 위함이 아니라 서진을 위한 아침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죠. 부엌에서 계란말이를 부치고 김치찌개를 끓이는 복자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일어났어요. 7시가 되자 서진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았고 눈빛도 맑고 밝았습니다. 무엇보다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서진아, 잘 잤니? 오늘 일기 발표 있는 날이지? 네. 할머니랑 함께 산 이야기 썼어요. 서진은 1년 동안 놀라울 정도로 변화했습니다. 처음에는 밤에 악몽을 꾸며 자주 깼지만 복자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점차 회복되었죠. 학교 성적도 많이 올랐고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 서진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어제 꿈에서 엄마를 봤어요. 복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진이 은주를 꿈에서 봤다는 것이었거든요. 어떤 꿈이었니? 예쁜 여자분이 나타나서 할머니 잘 도와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분이 제 엄마 같았어요. 복자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마 은주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랬구나. 엄마가 서진이를 사랑한다고 전해주신 거야. 복자는 서진에게 은주의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너무 어려운 내용은 빼고 엄마가 얼마나 착한 사람이었는지만 말해줬죠. 학교에 가는 길에 서진이 복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1년 전 화상을 입었던 복자의 손등에는 이제 희미한 자국만 남아 있었죠. 할머니, 이 자국 아직도 아파요? 아니야, 이제 안 아파. 오히려 이 자국 때문에 서진이를 만날 수 있었으니까 고마워. 복자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날 화상을 입지 않았다면 서진과 대화할 기회도 없었을 테고 아이의 상처를 발견하지도 못했을 거라고 말이죠. 할머니, 저도 팔에 있던 상처들이 많이 나았어요. 서진이 소매를 걷어 올려 보였습니다. 예전의 상처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새로운 상처는 전혀 없었죠. 학교 앞에서 서진과 헤어질 때 복자는 매일 같은 말을 했습니다. 공부는 적당히 하고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놀아라. 할머니는 항상 여기 있을 거야. 네, 할머니. 오늘도 맛있는 저녁 부탁해요. 서진이 손을 흔들며 학교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복자는 흐뭇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평화로운 일상이었거든요. 복자는 이제 파출부 일을 그만두고 아르바이트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쉽지 않았지만 서진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죠. 무엇보다 저녁에는 집에 있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오후 3시 복자는 일을 마치고 서진을 맞이하러 학교에 갔습니다. 요즘은 서진이 혼자 집에 와도 되지만 복자는 아이와 함께 걷는 시간이 좋았거든요. 할머니, 서진이 달려와서 복자를 안았습니다. 매일 보는 사이인데도 이렇게 반가워하는 모습이 사랑스러웠죠. 오늘 학교에서 뭐 했니? 미술 시간에 할머니 그림 그렸어요. 선생님이 정말 잘 그렸다고 하셨어요. 서진은 가방에서 그림을 꺼내 보였습니다. 복자가 웃고 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었는데 아이 그림치고는 정말 잘 그려져 있었죠. 우와, 정말 잘 그렸네. 할머니가 이렇게 예쁘게 나왔나? 할머니는 항상 예뻐요. 서진의 말에 복자는 웃음이 났습니다. 75세 할머니를 예쁘다고 하는 아이가 기특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서진이 숙제를 하는 동안 복자는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서진이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김치볶음밥을 만들었죠. 할머니, 숙제 다 했어요. 그래. 그럼 저녁 먹자. 식탁에 앉은 서진이 오늘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얘기했습니다. 친구들과 놀았던 이야기, 선생님이 칭찬해준 이야기, 급식이 맛있었던 이야기까지 모든 것이 행복해 보였죠. 할머니, 저 정말 행복해요. 할머니도 행복해, 서진아. 복자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비록 경제적으로는 풍족하지 않았지만 서진과 함께하는 시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었거든요. 저녁을 먹고 난 후 서진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클래식 기타를 배우고 싶어요. 기타? 네, 친구가 기타 치는 거 보니까 너무 멋있었어요. 복자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기타 레슨비가 부담스럽긴 했지만 서진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못하게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럼 한번 알아보자. 할머니가 돈을 더 벌어서 기타도 사주고 레슨도 받게 해줄게. 정말요? 할머니 최고예요. 서진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복자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아이의 꿈을 위해서라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서진이 잠든 후 복자는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1년 전 이맘때는 서진이 채린에게 학대받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니 꿈만 같았죠. 복자는 손등에 희미한 상처 자국을 만져봤습니다. 이 작은 상처가 서진을 구하는 시작이었다고 생각하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날 내가 화상을 입은 건 이 아이를 위해 태어난 거였어. 복자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복자는 서진을 위해 기타를 사러 갔습니다. 비싸지 않은 입문용이었지만 서진은 정말 좋아했죠.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열심히 연습해서 할머니한테 들려드릴게요. 서진이 기타를 안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복자는 뿌듯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이 처음으로 기타를 켜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노래는 할머니를 위한 거예요. 서툰 연주였지만 복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으로 들렸습니다. 몇 달 후 복자는 조반장을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조반장은 복자가 많이 밝아졌다고 했죠. 복자야, 정말 좋아 보인다. 서진이랑 잘 지내고 있구나. 네, 정말 행복해요. 서진이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그때 내가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만약 그냥 넘어갔다면. 조반장의 말에 복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포기하지 않길 잘했다고 생각했거든요. 1년 반이 지난 어느 날, 복자는 서진과 함께 은주의 묘를 찾았습니다. 서진에게 엄마에 대해 더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엄마, 서진이 데리고 왔어. 정말 착하고 똑똑한 아이로 자라고 있어. 복자가 묘비 앞에서 말하자 서진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 할머니랑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진이 복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 할머니 손 잡는 게 제일 좋아요. 따뜻해요. 복자는 서진의 작은 손을 느끼며 행복했습니다. 1년 반 전 화상을 입었던 손등이 이제는 서진에게 온기를 전해주고 있었거든요. 마지막 장면에서 복자는 서진의 등굣길에 손수 도시락을 싸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등의 상처는 희미해졌지만 아이의 손을 잡은 온기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온기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었죠. 힘든 시간을 견뎌내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